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완전 파괴와 고강도 대북 제재를 이야기한 트럼프 대통령을 두고 사상 최고의 초강경 대응 조치를 단행할 수 있다고 맞섰습니다. 북한이 최고 지도자 명의로 성명을 낸 건 이번이 처음인데 추가 도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엔 총회 참석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른 문재인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이 현재 상황에서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기내 간담회에서 북도발 중단을 전제로 EU처럼 동북아 전체가 경제공동체, 안보협력체로 가야 항구적인 평화체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오늘 퇴임식을 갖고 법원을 떠났습니다. 진보 성향으로 사법개혁의 열쇠를 진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임기가 시작됩니다. 이명박 정부 국정원이 보수단체의 명의를 빌려 이용훈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거나 진보 성향 판사들을 공개 비난하는 광고를 실어온 걸로 조사됐습니다. 광고 문구도 모두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의 승인을 받아 확정됐는데 집행된 광고액이 수억 원에 달합니다.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 1심 재판에서 주범과 공범인 10대 소녀 2명에게 법원이 각각 징역 20년과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인 범죄라며 검찰의 구형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JTBC 뉴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 두 정상은 북한에 대한 최고 강도의 압박과 제재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또 미국산 최첨단 무기를 국내에 도입하는 것과 미국 전략자산의 순환 배치를 늘리는 데도 합의했습니다. 네, 그런데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뒤 북한 외무상은 태평양상에서 수소탄 실험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미국의 상상 이상의 보복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국과 북한의 막말 수위가 높아지면서 긴장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문제 삼은 것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이었습니다. 우리 공화국을 없애겠다는 역대 가장 포악한 선전포고를 해온 이상 우리도 그에 상응한 사상 최고의 초강경 대응 조치 단행을 심중히 고려할 것이다. 성명은 북한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 동지 명의로 돼 있습니다. 북한의 최고 지도자 명의로 공개 성명을 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정은 체제는 물론이고 김일성, 김정일 집권 때도 없었습니다. 위협은 거칠었습니다. 김정은은 미국 통수권자의 망발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받아낼 것이라며 수사학적 표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무엇을 생각했든 간에 그 이상의 결과를 보게 될 것이고 반드시 불로 다스리겠다고도 경고했습니다. 유엔 총회에 참석했던 이용호 북한 외무상은 미국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정은이 언급한 초강경 대응 조치가 태평양 해상에서의 수소탄 시험일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대북 전문가들은 북한이 김정은 명의의 성명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맞대응해 본인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한편 군사적 긴장 강도를 더 끌어올리려 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도발도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북한 노동신문은 또 핵 개발을 비난한 중국 인민일보와 황구시보의 실명을 거론하며 내정 간섭을 말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두 신문이 당 기관지임을 감안하면 사실상 중국 정부를 향한 불만 표시입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북한의 무역과 금융을 완전히 틀어막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금융기관이나 기업, 개인이라도 북한과 거래를 한다면 미국 역시 그들과 전면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에 착수한 겁니다. 김현기 워싱턴 특파원입니다. 북한을 완전 파괴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응이 구체화했습니다. 한미일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북한의 모든 산업, 나아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3국 기업, 개인을 제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항구나 공항에 들어온 외국 선박 항공기는 북한을 떠난 뒤 180일 이내에 미국에 입항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But I want to be clear, the order targets only one country, and that country is North Korea. 2010년 이란 원유를 수입하는 제3국 기관, 개인의 미국과의 거래를 끊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they can choose to do business with the United States or with North Korea, but not both. 북한 자금을 동결한 2005년 방코 델타 아시아식 금융 제재의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 행정명령에 앞서 중국 인민은행이 일선은행들의 대북 신규 거래 중단 조치를 통보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제재 조치가 군사 옵션의 제재로는 최대 수준의 고강도 제재라면서 북한과 중국의 대응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현기입니다. 오늘 뉴욕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른 문재인 대통령도 현재로서는 강경 대응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문 대통령은 동북아가 유럽연합 같은 안보 협력체로 가야 한다고도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고석승 기자가 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뉴욕에서 귀국 비행기에 올라 기자들에게 북핵 문제에 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금으로서는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북한을 압박하는 것 외에 다른 해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와 단절된 채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북핵 문제에 대한 창의적 해법은 생각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입장을 국제사회가 지지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국제적인 공조가 잘 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제재와 압박이 근본적 해법이 아니라는 점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도발과 제재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야 한다면서 북한이 도발을 중단한다면 여러 가지 근본적인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EU처럼 동북아가 경제 공동체인 동시에 안보 협력체를 구성하는 평화체제를 궁극적인 모델로 제시했습니다. JTBC 고석승입니다. 예, 앞서 보신 것 같이 서로 험한 말을 쏟아내고 있는 북한과 미국의 속내는 뭔지 또 향후 지금의 국면이 어떻게 전개될지 정치부 안익은 기자와 함께 좀 한 걸음 더 들어가 짚어보겠습니다. 안익은 기자, 네. 일단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완전한 파괴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또 극단적인 보복을 오늘 또 이에 대한 대꾸를 이야기를 했고요. 실제로 그렇게 나설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미국은 하루에도 여러 번씩 트럼프 대통령, 매티스 국방장관, 예. 또 틸러슨 국무장관이 군사적 옵션을 얘기했다, 또 외교적인 해법을 거론하면서 이 강원 양면 전략을 함께 쓰고 있는데요. 예. 북한에 대한 공격은 바로 한국에 대한 보복 공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선택할 수는 없는 카드입니다. 예. 북한을 흔들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게 너무 자주 바뀌고 예. 트럼프 대통령이 또 너무 극단적인 화법을 구사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북한이 오히려 가볍게 생각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군요. 긍정적으로 보면 강원 전략이라고 볼 수 있지만 부정적으로 보면 너무 오락가락하는 면이 있다, 이렇게 또 해석될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역시 북한 역시 굉장히 강한 어조로 또 김정은 위원장의 이름으로 성명이 나왔는데 이 역시 어떤 전략적인 측면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북한 역시 확실한 핵 보유국 지위를 확보할 때까지는 도발을 멈추지는 않겠지만 이 역시 미국으로부터 체제 보장을 얻어내기 위한 향후 협상 국면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예. 더 강한 배팅으로 상대를 압박하는 일종의 블러핑 전술인데요. 예. 한반도 긴장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린 뒤에 유리한 고지에서 협상 국면을 열겠다는 예. 북미 간 치열한 셈법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그렇군요. 블러핑이다. 그러니까 일단 배짱을 한번 보이는 거다, 그렇게 분석이 나온다는 건데, 하지만 문제는 북한이 도발을 그동안 예고했을 때 그러고 나서 실제 어떤 식으로든지 실행에 옮겨오지 않았습니까? 자, 이번에도 그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도발 타이밍을 중시하는 어떤 북한의 속성을 감안을 하면요, 다음 달 4일 14 정상선언 기념일이나 10일 노동당 창건 기념일이 변수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최근 북한의 도발 양태가 일종의 속전속결식으로 진행되는 것을 감안을 하면 예. 당장 다음 주에라도 화성 12형이나 14형, 그리고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인 북극성 3형 같은 미사일을 태평양상으로 발사하는 것을 실제로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이고요. 예. 다만 미사일에 실제 핵탄두를 탑재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아 보입니다. 예. 자, 그러면서 또 문제가 이제 우리의 대응 아니겠습니까? 북한과 미국의 대결 국면이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첨예해지면 첨예해질수록 또 우리 정부가
그에 맞는 대응 카드를 찾기가 힘들어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젯밤 유엔 총회 연설에서요.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강조를 하면서도 동시에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강조했습니다. 그 언급한 단어 횟수만 보더라도요. 제재는 4회, 평화는 무려 32회를 언급을 했습니다. 미국과 대북 제재 공조를 같이 하고는 있지만 북한 체제의 파괴를 거론한 트럼프 대통령과는 분명히 차별화된 접근법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나오는 것처럼 제재는 4회에 그쳤고 대화와 평화가 굉장히 많은 언급이 된 건데, 자, 그렇지만 이제 또 한미 정상회담을 하는 자리에서는 한미연합 방위 능력 강화를 굉장히 또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일종의 어떤 투트랙 전략을 쓰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강조하면서도 군사력이라는 측면에서는 북한을 압도할 수 있는 한미 연합 방위 태세의 유지와 강화를 강조했는데요.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를 궁극적으로는 대화와 협상의 테이블에서 풀겠다는 기조지만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선 그에 맞설 한미 연합 방위 능력을 높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정치부 안익은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북한이 이처럼 거친 말을 쏟아내기 몇 시간 전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산 최첨단 무기 거래에 합의했는데 핵 추진 잠수함 도입 가능성이 커진 걸로 분석됩니다. 또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유엔 기조연설에서 제재와 압박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평화적인 해법을 또 한 번 강조했습니다. 뉴욕에서 정재윤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압도적인 군사력의 우위를 유지하는 게 필수적이라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양 정상은 한국의 최첨단 군사자산 도입에 합의했습니다. 최첨단 군사자산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진 않았지만 우리 정부가 추진해온 핵 추진 잠수함 등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 한미 정상통화 이후 무기 거래에 대한 개념적 승인을 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핵 추진 잠수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양 정상은 미국 전략자산의 순환 배치 확대도 합의했습니다. 전략자산 순환 배치 확대는 자유한국당과 일부 보수 진영이 주장하는 전술핵제 배치를 대체하는 개념으로 풀이됩니다. 한미 군사당국은 전술핵제 배치보다 미국의 전략자산 순환 배치가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국 등 주변국 반발은 줄이고 북핵 대응 효과는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문 대통령은 유엔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강한 제재와 압박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며 외교적, 평화적 방법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3박 5일의 미국 방문을 마치고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뉴욕에서 JTBC 정재윤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에 첨단 전략자산을 배치하는 데 합의를 했습니다. 그 대신 우리에게 몇 가지 청구서를 내밀 거라는 분석이 또 나옵니다. 그중 하나로 거론되는 게 한미 FTA 개정인데 미국 측과 한 차례 만남 후 팽팽히 대치하던 우리 통상당국은 정상회담이 열리기 직전 협의 재개를 제안했습니다. 이태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한미 FTA에 대한 기존 인식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So because of the fact that our trade deal is so bad for the United States and so good for South Korea, we're going to try and straighten out the trade deal, make it fair for everybody. 폐기까지 거론하던 강경한 입장에선 한 발 물러났지만 여전히 FTA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앞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에게 한미 FTA 2차 공동의 개최를 제안했습니다.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1차 공동회의에서 미국의 개정 협상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걸 감안하면 이례적입니다. 북핵 위기 속에서 미국 측의 협의 요구를 마냥 물리칠 수 없다는 현실적 이유와 함께 다음 달 미국의 환율 조작국 발표를 앞두고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도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2차 공동회의 쟁점도 미국의 무역 적자 문제가 될 전망입니다. 우리 측은 무역 적자가 FTA 탓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산 제품 수입 확대 같은 타협책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 미국산 셰일가스 수입 확대 등으로 상반기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30% 이상 줄었습니다. 양측은 조만간 2차 공동회의 일정과 의제를 조율할 실무 협의를 열 예정입니다. JTBC 이태경입니다. 네, 최근 일본 언론은 한국 왕따론을 일부 보도하고 있습니다. 북핵 문제를 놓고 미국과 일본은 공조하는데 한국만 외톨이라는 겁니다. 청와대는 악의적인 왜곡 보도라며 일본 정부와 언론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김민광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최근 일본 언론의 한국 정부 비꼬기 보도와 관련해 사실이 아닐 뿐 아니라 의도적 왜곡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고의적으로 사실이 아닌 내용을 흘리고 이를 극우 성향 언론들이 받아 쓴다고 보고 일본 정부와 언론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한일 간의 우호적 관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우려하는 바입니다. 니폰 TV는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우리 정부의 대북 인도 지원 결정에 대해 지금이 그럴 때인가라며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앞서 산케이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총리는 힘이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힘이 없다고 말했다는 주장도 폈습니다. 하지만 당시 회담에 참석했던 우리 정부 관계자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런 왜곡 보도의 배경에는 북핵 위기 국면에서 일본의 영향력을 키우고 군사적 무장의 명분을 만들기 위한 아베 정부의 의도가 숨어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청와대는 이런 일본 언론의 일방적 보도를 이용해 우리 정부를 함께 비난하는 일부 국내 언론에 대해서도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북핵 문제는 내년에 있을 평창 동계올림픽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선수단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불참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강신우 기자입니다. 2024년 하계올림픽 개최지로 프랑스 파리가 선정되자 환호와 박수가 쏟아집니다. 하지만 내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엔 프랑스 선수단이 안 올지도 모릅니다. 프랑스의 노라 프레셀 콜로비크 체육장관은 현지 라디오 인터뷰에서 프랑스 선수단을 위험에 빠뜨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만일 상황이 악화되고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프랑스 선수단은 여기 그대로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평창올림픽 불참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밝힌 첫 사례입니다. 프랑스는 지금까지 2번의 하계올림픽과 3번의 동계올림픽을 개최했습니다. 그만큼 국제 스포츠계에서 큰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올림픽위원회는 안전이 우선이란 원칙적인 수준에서 입장을 내놨습니다. 앞서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토마스 바흐 위원장은 평창 외에 다른 시나리오를 거론하는 건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평창올림픽 조직위는 한반도 안보 상황이 해외 티켓 판매에 영향을 주지 않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JTBC 강신우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노태강 문체부 차관이 말했습니다. 북한이 참가하면 한반도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노태강 문체부 차관이 뉴욕에서 외국 언론과 만났습니다. 외신들은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가능성에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노 차관은 북한의 참가 가능성을 높게 전망했습니다.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문제와 관련해서는 IOC를 단일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접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충분히 중재자 역할을 잘 해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노 차관은 특파원 간담회에선 역대 남북 스포츠 교류엔 언제나 북한의 전례 없는 위협이 있었지만 북한의 참여가 극적으로 이뤄졌다고 말했습니다. 장웅 북한 IOC 위원은 지난 16일 올림픽 채널과의 인터뷰에서 스포츠와 정치는 별개다. 평창올림픽에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현지 시간 21일 UN 기조연설에서 세계 각국에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권했습니다. JTBC 백종훈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오늘 대법원을 떠났습니다. 신임 대법원장의 임기는 월요일부터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청문회 때 사법행정권 축소와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을 재조사할 의지를 보였죠. 앞으로 개혁 조치가 주목됩니다. 정원석 기자입니다. 6년의 임기를 채운 양승태 대법원장은 오늘 퇴임식에서 법원 안팎의 움직임에 대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우리 편 아니면 상대편으로 일률적으로 줄 세워 재단하는 이분법적 사고가 만연하고 진영 논리의 병폐가 사회 곳곳을 물들이고 있습니다. 양 대법원장은 재임 기간 중 인사 관행을 정비하고 재판 심리 절차를 강화했다고 자평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사회가 가치관 대립이 심해 사법부 독립성을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양 대법원장은 올해 초 불거진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과 사법부 관료화, 판결 보수화 등에 대한 책임론 등이 대두되며 법원 안팎에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아래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월요일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의 과제로 남게 됐습니다. 우선 김 신임 대법원장은 블랙리스트 등 의혹의 재조사에 착수하고 상설화 가능성이 큰 전국 법관 대표회의 등을 통해 의견 수렴에 나설 전망입니다. 또 사법부 관료와의 정점에 있는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의 권한 축소 등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정원석입니다. 네, 그런데 어제 국회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을 표결하는 과정에 국민의당이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을 거론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표결의 협조에 가결됐으니 약속을 지키라는 입장일 텐데요. 문제는 민주당 내부에서 조율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안지영 기자입니다. 전병헌 청와대 정무석은 오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찾았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표결 과정에서 국민의당이 언급한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국민의당이 바라는 선거제도 개편은 우선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입니다.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를 일치시키는 이 제도에 대해선 정의당도 찬성합니다. 또 국민의당에선 선거구마다 의원을 복수로 뽑는 중대선거구제의 전환 요구도 나옵니다. 선거구당 한 명씩 뽑아 거대 정당에만 유리한 현행 소선구제에서 탈피하자는 겁니다. 이중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선 문재인 대통령이 찬성 입장을 밝혀온 만큼 민주당 내부에도 큰 이견은 없지만 일단 상황을 보자는 신중론이 존재합니다. 게다가 중대선거구제에 대해선 여당 의석수가 줄어들 수도 있다며 반대하는 목소리가 당내에서 나옵니다. 결국 조율이 더 필요한 건데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은 여당은 물론 청와대까지 선거제도 개편 요구 수용을 약속했다며 기정사실화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전병헌 수석은 청와대가 약속할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JTBC 안지영입니다. 이명박 정부 국정원이 보수단체 명의를 빌려 일간지에 광고까지 내면서 사법부 흔들기에 나섰던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용훈 전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한다는 등의 광고를 실었는데 검찰이 파악한 이 광고비만 수억 원대에 달한다는 게 저희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심수미 기자, 국정원이 어떤 방식으로 사법부 비판 광고를 실었던 겁니까? 네, 자유주의 진보연합이라는 단체는 2009년 말부터 2010년 상반기 당시 이용훈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광고를 주요 일간지에 대대적으로 실었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수수 1심 무죄 판결을 예로 들면서 이 좌편향 판사들의 헌법과 양심이 아닌 이념에 따라 판결을 내리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건데요. 검찰과 국정원 적폐청산 TF의 조사 결과 이 같은 광고는 모두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박모 씨가 보수단체 담당 직원 최모 씨에게 보내준 문구를 대부분 그대로 사용했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수백 차례에 걸쳐 광고 시안을 주고받았는데 사실상 국정원 직원 박 씨의 지시를 최 씨가 광고 업체에 실무적으로 전달해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이 광고를 이렇게 해라 할 내용을 지시하면서 또 돈까지 지급했다는 건데 그 부분이 지금 조사가 됐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주요 일간지의 광고료는 매체마다 차이가 있지만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에 달합니다. 2009년부터 2010년 사이에 이 단체가 사법부 비판 광고에 쓴 돈만 수억 원대에 달하는데요. 검찰이 계좌 추적을 해본 결과 이 돈은 모두 국정원 직원이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국정원 직원과 또 해당 단체 직원 양측을 모두 조사하고 일부 자백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삼권 분립의 중요한 축인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검찰은 구속 상태인 원세훈 전 원장을 소환 조사하게 되면 이 같은 불법 행위를 하게 된 배경도 추궁하게 될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 당시에 이제 생각해보면 일부 보수 일간지의 마지막 면에 이제 보수단체 명의로 그런 광고가 나왔던 기억이 나는데 거기 이제 국정인 자금이 들어갔다. 결국 우리 세금이 들어갔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야기군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오늘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을 중소기업 대표인 줄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네, 추 씨는 오늘 기업가로부터 매달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받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원 관계자인 줄 모르고 만났다면서 혐의를 부인한 건데요. 하지만 검찰과 또 국정원 TF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추 씨가 실제 받은 돈은 매달 400만 원에서 500만 원에 달하고 또 이 밖에 특정 사안에 들어가는 추가 비용 이런 부분도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씩 그때그때 따로 받았다고 합니다. 검찰은 추 씨를 추가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예. 자, 그리고 오늘 또 이제 민간인 댓글 부대 관련해서 검찰이 추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죠. 네, 검찰은 오늘 국정원 심리전단 중간 간부 장모 씨와 황모 씨 2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앞서 영장이 기각된 중간 관부급 민간인 팀장 송모 씨와 함께 일했던 국정원 내부 직원들인데요. 송 씨가 댓글 실적을 부풀려서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돈 10억 원 중에 약 5억 원을 빼돌리는데 또 공모하고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문성근 씨와 김여진 씨의 음란 합성 사진을 만들어서 유포한 국정원 직원 2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오늘 오전 열렸는데요. 이들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예, 서울중앙지검에서 심수미 기자였습니다. 청와대 캐비닛에서 발견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문건들에 대한 검찰 조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최근 분석된 문건을 보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후임인 이병기 전 실장 재임 시절 청와대 회의에서도 비서실장 중심으로 블랙리스트 관련 논의가 이루어진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2015년 2월 청와대 비서실장은 김기춘 씨에서 이병기 씨로 바뀌었습니다. 최근 청와대 캐비닛에서 발견된 문건 내용을 보면 이병기 전 실장 재임 시절에도 비서실장 주재회의에서 문화계 지원 배제가 논의됐습니다. 2015년 7월 27일자 회의 문건엔 비서실장 지시사항이란 제목 아래 회의 내용이 정리돼 있습니다. 추경 예산을 예술계 정부 비판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문제라며 단체의 활동 내용, 성향 등을 분석해 지원을 결정하라는 내용입니다. 또 2015년 11월 18일 회의 문건엔 문체부가 좌성향 단체에 대한 무분별한 지원을 개선하기 위해 시스템 개편을 진행하고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특검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병기 전 실장은 해당 문건들에 대해 여러 수석실이 회의에서 얘기한 업무 내용을 요약한 것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또 이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 관련 지시를 한 적이 없고 특검 조사에서도 문제가 없어 기소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어제 뉴스룸에서 잠시 보도해드렸듯이 지난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당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사이버 사령부의 댓글 활동을 지시했다는 문건이 공개됐습니다. 당시 군 통수권자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음해를 저지하라는 지침도 있었고 또 선거에 직접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그런 문구도 있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2012년 2월 작성된 사이버 심리전 작전 지침 보고서입니다. 문건 표지에 당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의 친필 서명이 있습니다. 지침 1조에는 사이버 심리전의 목적이 있고 별도로 장관님 지침 부분에 시사령부는 군 통수권자 음해를 저지한다고 돼 있습니다. 시사령부는 사이버 사령부를, 군 통수권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가리킵니다. 심리전 목적이 이명박 전 대통령 음해 저지에 있음을 분명히 한 겁니다. 작전 범위에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는 일체 금한다면서도 판단이 모호한 경우 사령관 또는 단장의 지침에 따른다며 예외 가능성을 뒀습니다. 특히 2012년 주요 행사에서 종북 세력의 선전선동에 대응해야 한다고도 돼 있습니다. 국가 주요 행사란 2012년 총선과 대선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문건을 공개한 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사이버 심리전이 총선과 대선을 겨냥했던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또 국방부뿐 아니라 청와대와 국정원, 경찰청 등과의 공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 파장이 예상됩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예,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국방위에서는 전두환 씨를 증인으로 신청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JTBC의 보도로 촉발된 5.18 민주화 운동의 진상규명을 위한 건데 또 한편 여당은 댓글 사건 관련해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을, 야당은 외교안보 정책을 두고 문정인 외교안보 특보를 증인으로 부를 계획이라 국감전부터 기싸움이 팽팽합니다. 류정화 기자입니다. 오는 월요일 국회 국방위에선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신청한 전두환 씨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채택 여부를 논의합니다. 5.18 당시 발포 명령과 공군 전투기 출격 대기 명령 여부, 헬기 기총 사격 등을 따져 묻기 위한 겁니다. 자유한국당의 입장이 관건인데 아직 뚜렷한 입장이 없습니다. 여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김관진 전 안보실장 등을 불러 이명박 정부 당시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사건 논란을 밝혀낸다는 방침입니다. 댓글 관련 보고 문건에서 김 전 실장의 친필 사인까지 나온 만큼 직접 개입 여부를 살핀 뒤 고발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정의용 안보실장과 문정인 외교안보특보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추진 중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안보 혼란상을 집중 부각시키겠다는 전략입니다. 다음 달부터 시작될 국정감사, 증인 채택부터 여야의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JTBC 류정화입니다. 잔혹한 범행으로 공분을 산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살인을 주도했던 두 10대 소녀에게 오늘 법원이 각각 징역 20년과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네, 재판부가 검찰 구형을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인 범죄로 봤습니다. 최하은 기자입니다. 지난 3월 인천의 한 놀이터에서 놀다 사라진 8살 여자 초등학생은 한순간 싸늘한 시신이 됐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던 16살 김 모양은 피해 아동을 집으로 유인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했습니다. 18살 박 모양은 김양에게서 시신 일부를 건네받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법원은 김양에게 징역 20년을, 박양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김양과 박양 모두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30년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내렸습니다. 검찰의 구형을 재판부가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피해자 어머니도 좀 놀랐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수긍할 수 없는 적은 형이 나올까 봐 사실은 걱정을 하셨었죠. 재판부는 김양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공범 박양의 살인죄를 인정했습니다. 박양이 살해를 지시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김양의 진술과 범행 이후의 행동을 볼 때 함께 치밀하게 계획해 살인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은 김양과 살인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박양 모두 항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JTBC 최하은입니다. 네, 그럼 선고 결과를 취재기자와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승필 기자가 나와 있는데요. 이 기자, 주범에게 징역 20년, 공범에겐 무기징역이 선고가 됐습니다. 어떤 혐의들이죠? 네, 우선 주범 16살 김양은 피해 아동을 살해한 뒤에 시신을 훼손, 유기한 혐의, 또 공범 18살 박양은 시신 일부를 건네받아서 유기한 혐의로 각각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네, 이 혐의 그대로 재판이 진행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 모두 2번의 반전이 있었습니다. 네. 처음 사건이 벌어졌을 땐 김양의 단독 범행인 줄 알았는데 공범 박양의 존재가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또 재판이 시작됐을 때 공범 박양의 혐의는 살인 방조 및 사체 유기 혐의였습니다. 네.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범행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서 살인 방조에서 살인으로 혐의가 바뀌었습니다. 네, 혐의가 바뀌었다. 검찰 구형도 상당했는데 법원이 엄벌을 내렸네요. 네, 두 사람 모두 검찰이 구형한 대로 재판부가 선고를 내렸습니다. 네. 재판부가 검찰의 구형을 그대로 선고한 일은 흔히 볼 수 있는 게 아닌데요. 강력히 엄벌하겠다는 재판부의 의지를 보여준 거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각각의 혐의들에 대해서 재판부는 어떻게 봤습니까? 네, 우선 주범인 김양은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고 있는 등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김양의 범행이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볼 때 심신미약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이 밖에도 자수했다거나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네, 주범 김양의 얘기고요. 공범이던 박양은요? 네, 박양의 경우에는 자신은 역할극인 줄 알았다. 건네받은 시신 일부가 모형인 줄로 착각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 판단에 따르면 박양과 사전 공모했다는 김양의 진술은 김양 본인이 불리해짐에도 불구하고 점점 구체적으로 나오는 반면에 박양은 진술이 오락가락했습니다. 네. 또 시신 일부를 건네받고도 1시간 넘게 김양과 있었고 신고도 하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네, 박양과 김양 이 두 사람의 공모 관계를 짐작할 만한 정황들은 꽤 있었죠. 네,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곳은 온라인의 캐릭터 커뮤니티라는 곳인데요. 일부에서는 잔혹극이나 강력 사건의 주인공이 돼서 가상놀이를 하는 공간이란 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네. 두 사람이 연인 관계였다는 사실도 재판 과정에서 밝혀졌습니다. 네,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의 1심 결과 짚어봤습니다. 이승필 기자였습니다. 악취가 난다는 민원이 빗발친 충청 샘물을 환경당국이 수거해 검사한 결과 먹는 물로 부적합하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일단 품질이 검증되지 않은 페트병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는데 이렇게 잊을만 하면 제기되는 먹는 샘물의 안전성 문제, 오늘 이슈 체크에서 짚어봅니다. 먼저 정영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민주 씨가 집으로 배달된 생수병 마개를 따자 역한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다른 생수병에서도 비리고 역한 맛이나 먹을 수 없었습니다. 안 밝혀준다는 게 수영장 물 맛 있잖아요. 그 맛 같기도 하고 또 제 친구는 그 화학 제품이 엄청 많이 들어간 그런 맛인 것 같다. 충청 샘물에서 역한 냄새가 난다는 불만은 지난 8일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충남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달 이후 생산된 이 회사 제품 9개를 분석한 결과 먹는 물 부적합 판정이 나왔습니다. 먹을 수 없을 정도의 악취 때문입니다. 이번 검사에서 유해 물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해당 업체가 품질이 확인되지 않은 페트병을 사용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최근에 이분들이 소규모 업체에다가 이 페트병을 제조를 의뢰해서 그 OEM 방식으로 받았는데 이 제품은 성적서가 없습니다. 아직 페트병의 성분이 문제인지 병에 생수를 주입하는 과정에서 악취가 발생하게 된 건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 수원지 수질 등 악취의 원인을 다각도로 조사 중입니다. 관계 당국은 일단 업체 측에 제품을 회수해 폐기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 조만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집집마다 이렇게 주전자에 보리차 끓여 마시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생수통 들고 다니며 마시는 모습은 참 드물었죠. 88 올림픽 당시 수돗물을 불신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만 먹는 샘물 판매가 잠깐 허용됐는데 이후 식수원이 오염될 수 있다, 또 고갈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면서 다시 판매가 금지됩니다. 이후 업체들이 국민의 생수 마실 권리를 주장하면서 헌법 소원까지 제기했고 이 내국인 판매가 그 이후부터 허용이 됐던 거죠. 과거 종종 발생한 상수원 오염 사고 때문에 우리는 유독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큰 편입니다. 직접 수돗물을 마신다는 비율은 불과 5.4%,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반면 먹는 샘물 시장은 그 이후로 엄청나게 커져서 다양한 제품이 쏟아져 나왔고 20여 년 만에 7천억 원 규모가 됐습니다. 하지만 국내외 전문가들은 과연 먹는 샘물이 수돗물에 비해 안전한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먹는 샘물은 물을 끌어올리는 것 자체가 오염되거나 또 그 과정이 비위생적일 수 있는데 아무 처리 없이 소비자가 마시게 된다는 거죠. 게다가 플라스틱 병에 담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환경 호르몬 문제, 그리고 또 부실한 감시 체계도 계속 도마에 올랐는데 이번 충청샘물 사태에서도 그런 시스템적인 문제가 곳곳에서 드러났습니다. 이어서 박소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충청샘물을 OEM 방식으로 제조해 납품하는 금도 음료입니다. 창고 앞에 포장된 생수가 쌓여 있습니다. 겉면에 출고 보류라고 적힌 종이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는 지난해에도 위생적이지 않은 환경에서 물을 취수하다 적발됐습니다. 당시 보름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2014년에는 이 업체가 만든 생수에서 불소가 검출돼 수질 부적합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때는 영업정지 한 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두 차례 모두 1,200여만 원과 3천만 원의 과징금만 내고 끝났습니다.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신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겁니다. 솜방망이 처벌을 반복하는 사이 오염된 생수가 지속적으로 유통됐습니다. 국민 먹거리 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엄격하게 법을 집행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금도음료는 하루 취수량이 1,017톤으로 국내 생수 시장에서 꽤 큰 규모의 업체입니다. 충청샘물 외에도 4개의 다른 소형 생수와 2종류의 정수용 생수도 납품하고 있습니다. 취수원은 모두 충청샘물과 같습니다. 정수 방법과 생산 공정 또한 비슷합니다. 다른 건 브랜드 이름뿐입니다. 문제가 된 충청샘물과 같은 시기에 생산된 제품들은 비슷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환경부와 지자체는 이 업체가 생산한 다른 6가지 제품도 수거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네, 언론노조 MBC 본부가 방송 정상화를 요구하며 총파업에 들어간 지 18일째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MBC 대주주에 대한 검사 감독에 착수했습니다. 한정우 기자입니다. MBC 지분의 70%를 보유한 방송문화진흥회는 사장 선임과 해임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오늘 박문진 사무 전반에 대해 검사 감독을 실시하겠다며 자료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방통위가 내라고 한 자료는 2012년부터 현재까지 MBC 경영에 대한 관리 감독, 일반 현황 자료, 박문진 사무 집행 자료 등인데 사실상 모든 업무 자료로 볼 수 있습니다. 방통위는 이달 29일까지로 제출 시한을 정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 조사도 벌일 계획입니다. 방통위의 조치는 장기화되고 있는 방송사 파업 사태를 더는 방치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이번 검사를 시작으로 공영방송 파업 사태에 개입을 시작한 것이라며 법이 정한 절차를 지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법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오늘 철저하고 엄정한 감독권을 행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야당에선 방통위 개입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자유한국당 과방위원들은 박문진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는 비정상적이고 초법적 발상이라며 즉각 중단하라고 성명을 냈습니다. 방통위 주변에선 박문진 감독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이사 해임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JTBC 한정훈입니다. 검찰이 오늘 서울 여의도의 금융감독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금감원에 조직적인 채용 비리가 있었다는 감사 결과가 나온 지 이틀 만입니다. 최승기 기자입니다. 서울 남부지검이 오늘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총무국과 감찰실 등 사무실 5곳과 서태종 수석부원장 등 고위 간부 3명의 주거지가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금감원 간부들이 지난해 신입 직원 채용 과정에서 임의로 기준을 바꾸거나 인원을 늘리는 식으로 자격 미달인 후보자들을 합격시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조직적 채용 비리가 있었다는 감사 결과도 발표했습니다. 금감원은 16년 5급 신입 일반 직원 53명을 채용하면서 필기 전형 과정에서 지인으로부터 합격 문의를 받은 응시자가 합격될 수 있도록 채용 예전 인원을 늘렸습니다. 검찰은 지난 7월 감사원으로부터 이들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고 내사를 벌여왔습니다. 오늘 압수한 휴대전화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자료 등을 분석한 뒤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또 차명으로 주식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금감원 직원 10여 명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입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네, 부산에 새로 지은 오피스텔이 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출입을 통제해야 하지만 일부는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관할구청은 상황 파악도 못하고 있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지난 2월 준공된 9층짜리 오피스텔 건물은 3주 전부터 눈에 띄게 기울었습니다. 무게중심이 쏠려 깨져버린 바닥과 비스듬한 계단, 뒤틀린 엘리베이터와 문이 곳곳에서 목격됩니다. 계측 결과 꼭대기층 끄트머리가 원래 위치보다 45cm가량 이동한 건데 연약 지반과 주변 공사장의 영향으로 추정됩니다.
건물 수평을 바로잡기 위해 밤낮 없이 땅 밑에 철골 지지대를 박고 시멘트를 붓는 작업이 계속되고 있지만 아직은 역부족입니다. 기울어진 건물 옆으로 이렇게 상가가 밀집해 있는데요. 주민들은 극심한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저거 보면은 잠잘 수가 있겠습니까? 못 자지. 무너지면 큰 피해도 많이 날 거고. 관할구청은 붕괴를 우려해 입주해 있던 16세대를 긴급 대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소집만 가지고 나가시라. 이주는 다 한 걸로 이주는 해 있고. 그런데 실상은 영 딴판입니다. 사람들이 들락날락하고 불을 켜 숙식하는 모습도 눈에 띕니다. 혹시 대형 사고가 날까봐 119 대원들이 자체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구청 측은 뒤늦게 출입 통제를 강화하고 정밀 안전진단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세월호 미수습자였던 조은화, 허다윤 양의 이별식이 내일 오후부터 이틀간 서울시청에서 진행됩니다. 가족들은 지난 5월 객실에서 수습된 유해와 함께 내일 오전 목포 신항을 떠납니다. 이별식 뒤엔 대학병원 장례식장에 유해를 안치하고 장례를 치를 예정입니다. 네, 멕시코 지진 당시 무너진 건물에서 손가락으로 구조 신호를 보냈다는 한 소녀의 이야기가 보도가 됐습니다. 하지만 거짓으로 밝혀졌습니다. 멕시코는 허탈감에 빠졌지만 지금도 사투에 가까운 구조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박창규 기자입니다. 참아보려 애쓰지만 눈물을 막기 어렵습니다. 울음을 토해내는 가족 옆에선 안아주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멕시코 강진 발생 사흘째, 매몰자들 생존 골든타임이라는 72시간이 다가옵니다. 조그만 희망이라도 붙잡으려는 가족들에게 오늘은 특히 힘든 날이었습니다. 희망의 아이콘이었던 12살 소녀 프리다 소피아 관련 보도가 거짓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현지 언론은 소피아가 건물 잔해 틈으로 손가락을 내밀어 살아있다는 걸 알렸다고 보도했습니다. TV 방송은 소녀 구조 작업을 실시간으로 중계하기도 했습니다. Una realidad, puesto que, repito, se corroboró con educación pública, con la delegación y con la escuela. 오보 소동에 많은 국민들은 정부와 언론이 거짓 이야기를 만들어냈다며 분노했습니다. 멕시코 언론은 지난 1985년 대지진 때도 9살 소년 모치토 이야기를 집중 보도했지만 거짓이었습니다. 언론은 정부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며 탓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오보와 상관없이 생존자를 찾기 위한 사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망자는 270여 명, 잔해에서 구조한 생존자는 모두 60여 명입니다. JTBC 박창규입니다. 군 검찰이 선수 선발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지난 4년간 35명에게 3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국군체육부대 소속 육상부 감독 이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군 검찰은 육상 외에 다른 4개 종목에서도 감독의 금품 수수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학교의 성면 안전관리 개선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성면 실태 조사에서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교실에 대해선 사용을 중지하고 즉시 긴급 정밀 청소를 하기로 했습니다. 신현희 서울 강남구청장의 횡령 배임 의혹과 관련한 증거를 삭제한 혐의로 강남구청 김모 과장이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지난 7월 경찰이 구청을 압수수색하자 내부 전산 자료를 삭제한 김 과장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봤습니다. 허리케인 마리아가 카리브해 일대를 휩쓸면서 이 지역 사망자는 20명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푸에르토리코는 전력시설이 완전히 파괴돼 섬 전체가 정전됐고 80% 이상 지역에서 홍수가 났습니다. 프로야구는 순위 경쟁이 치열합니다. 1위 기아와 2위 두산이 시즌 마지막 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기는 팀은 1위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는데요. 경기가 어떤 상황인지 취재기자 전화로 연결해보죠. 오늘의 기자, 지금 누가 이기고 있습니까? 네, 7회 현재 두산이 기아에 6대 0으로 앞서 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기회는 기아가 먼저 잡았습니다. 1회 말 선두타자 김선빈의 안타와 김주찬의 볼넷으로 만든 1사 1-2루 상황은 4번 타자 최형우가 병살타를 치면서 종료됐습니다. 반면 두산은 3회 초 민병헌의 투런 홈런과 4회 초 양의지의 솔로 홈런으로 시원하게 점수를 뽑았습니다. 5회와 7회엔 볼넷과 연속 안타로 점수를 더 뽑아 두산이 점수차를 크게 벌렸습니다.
야구 팬들은 양 팀의 상징 동물인 호랑이와 곰에 빗대서 단군 매치라고 부르는데 그만큼 오늘 경기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기아가 이기면 두 팀의 격차는 2경기 반으로 벌어집니다. 이후 기아는 여유 있게 남은 경기를 준비할 수 있는데요. 반대로 두산이 이기면 두 팀의 격차는 반 경기로 줄어듭니다. 이후 남은 한 경기마다 가슴을 졸이는 초박빙 승부가 예상됩니다. 네, 지금까지 온누리 기자였습니다. 금요일 비하인드 뉴스 정치부 김혜미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 표결 다음 날입니다. 예, 이게 그러니까 김명수 대법관 후보자 관련된 표결 이야기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준이 됐으니까 반대를 외쳐온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좀 머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럴 것 같은데 한번 오늘 회의 분위기를 직접 확인해 보시죠. 예. 원내에서는 김희수, 김명수 표결로 원내도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부결을 목표로 했었는데 목표를 이루지 못한 거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원내도 하나가 됐다. 이 표결로 하나가 됐다는 이야기, 이것만 봐서는 뭐 목표를 이룬 것처럼 그렇게 들립니다. 네, 그렇게 들리죠. 그런데 사실은 어제 예상보다 사실 찬성표가 많이 나왔고 그래서 통과가 됐잖아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자유한국당에서도 이탈표가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추측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걸 좀 의식해서인지 오늘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유난히 하나를 강조하는 말뿐만 아니라 당내 인선으로도 이런 하나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오늘 디지털 정당위원회라고 해서요. 디지털 소통 강화를 위한 위원회 위원들이 임명이 됐습니다. 몇몇이 아주 낯이 또 익은 그런 인물들이군요. 맞습니다. 그 시청자 미디어 재단 이사장을 지냈던 이서구 씨가 위원장이 됐고요. 그리고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와 김찬식 해병대 전후 전국 총연맹 본부장이 부위원장 자리를 맡았습니다. 이 외에 또 29명의 부위원장이 더 있는데요. 확인을 해보면 그 내부에는 박사모 지역 본부장이라든가 또 자유총연맹 중앙청년회장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단체의 관계자들이 대거 합류한 겁니다. 그렇군요. 지금 또 근데 이제 위원으로 위촉된 인물들 중에 특히 저기는 엄마부대 주옥순 대표 같은 경우는 관제대모 혐의로 검찰 조사 받고 있는 중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최근까지 그 공영방송 장악 반대 집회에 아주 빠지지 않고 출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서구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재단 채용 비리 건으로 사퇴를 했는데 그 당시에 그 과거를 좀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종북이 될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해서 논란을 또 일으켰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렇군요. 또 다른 인물들도 마찬가지지만 어찌 보면 조금 이제 극단적인 주장을 폈던 전력들로 이제 구설이 됐었던 그런 이력을 가지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 장악이라든지 안보 불안이라든지 이렇게 자유한국당이 이제 정부를 계속 공격해온 그런 프레임을 강화하려는 시도가 아니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표결 다음 날에 이런 국면 전환을 노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요. 오늘 그 이명박 정부 시절에 정부 수석을 지낸 정진석 의원이 이것보다 더 수위가 높은 발언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당시 그 부부싸움 끝에 목숨을 끊은 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선거 기간도 아니고 SNS를 통해서 갑자기 저런 말을 한 저희가 또 궁금해지는군요. 네, 이 맥락을 사실 구체적으로 좀 확인을 해보시면 이제 정치 보복의 희생자가 아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런 주장을 하면서 이제 나온 발언이었는데요. 사실 뭐 이 주장이야 할 수 있는 거지만 표현이 굉장히 극단적인 데다가 이 죽음을 둘러싼 사실관계를 놓고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흥분을 했고 또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이자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면서 최악의 막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적, 법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 최순실 옥중 소송입니다. 그럼 지금 진행되는 재판과 상관없이 또 어떤 소송을 진행 중이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수감 중인데 최순실 씨가 자신의 소송에 승소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네,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곳이 굉장히 고급 오피스텔인데요. 예. 지난해 독일로 떠나기 전에 최순실 씨가 정유라 씨와 함께 살던 오피스텔입니다. 그래서 22억 정도 하는 굉장히 비싼 오피스텔인데 예. 지난해 9월에 계약을 하고 보증금 1억 5천에 월세 750만 원을 주고 계약을 했는데 아, 월세가 750만 원입니까? 예. 예. 한 달도 못 살고 방을 뺐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은 이제 기준한테 계약금을 돌려달라, 보증금을 돌려달라라고 했는데 예. 갑자기 계약을 해지했으니까 여기서 5천만 원 덜어내고 주겠다. 그런데 최순실 씨는 다 받아야겠다라고 하면서 소송이 예. 진행이 됐는데요. 결국 3천만 원을 덜어내고 1억 2천만 원을 최순실 씨가 돌려받게 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집주인은 이제 계약을 중도 해지했으니 1억만 주겠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1억 2천을 이제 소송을 통해서 그렇죠. 받았던 일부 승소한 거군요. 건입니다. 그 최 씨 재산이 그런데 이제 수백억 원대다, 심지어는 수천억 원대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수감 중에도 이 자기 재산을 지키는데 상당히 적극적이다, 또 뭐 이런 구설이 될 수도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파악하기로는 최 씨 이름으로 된 부동산 200억 원이 넘습니다. 예. 과거 특검이 발표를 했던 내용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최순실의 부동산은 36개, 신고가 기준으로 약 228억에 이르고 최순실 일가의 부동산은 178개, 2,230억 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드러난 재산 중에 굉장히 가격이 높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빌딩입니다. 예. 이게 현재 추징 보전 상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지금 최 씨가 처분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무죄 판결이 나면 이제 바로 넘어가는 건데 이 빌딩에 대해서도 조만간 이의 신청을 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어찌 보면 옥중에서도 살뜰히 이제 자기 재산을 계속 그렇습니다. 챙기고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소송을 제기한 날짜를 두고도 좀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 소송을 제기한 날짜가 최순실 씨가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재판을 미뤄달라고 요구한 다음 날이었던 걸로 알려지면서 예. 굉장히 더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또 이제 국회에서 최순실 재산 몰수 특별법 발의가 돼 있는 상황이죠. 이게 또 통과가 되면은 이런 노력들이 다 또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비하인드 뉴스였습니다. 김현미 기자였습니다. 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도 전국이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황사의 영향을 받아 오전에 인천과 충남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수도권과 호남까지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